1월 13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국민적 공분이 큰 사안이죠.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가 오늘 법정에 섰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해 양모인 장모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는데요. 사망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정인이의 배를 강하게 밟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장 씨 측은 고의성이 없었다며 살인과 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재판에 쏠린 사회적 관심을 고려해서 이례적으로 재판 상황을 중개하는 법정 두 곳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자, 박 반장, 재판이 열린 서울 남부지법 주변에도 인파가 몰렸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몰렸는데요. 네. 시민들은 양부모의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피켓에는 우리가 정인이 엄마 아빠다, 살인죄 사형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네. 재판이 끝난 후엔 분노한 시민들이 몰려들어서 경찰과 대치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오늘 강지영의 현장 브리핑에서 관련 사안을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볼 예정이고요. 자, 류 반장, 탄핵 위기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 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끔찍한 마녀 사냥이라면서 탄핵을 추진하면 엄청난 분노를 일으킬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펜스 부통령이 대통령 직무 박탈 조치를 거부하면서 미 하원은 잠시 후에 탄핵안 표결에 들어갑니다. 네, 내일 정치부회의에서 자세히 속보를 또 다뤄야 되겠네요. 자, 오늘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회의의 문을 열겠습니다. 네, 정말 이제 미국의 새 대통령 취임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도 미국이 혼란스럽네요. 네, 이따 류 반장이 자세히 소개할 거죠? 네, 좋습니다. 정부가 설 연휴 전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거라 예고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서울 도심 용적률 완화 등 다양한 공급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8차 노동당 대회는 예상대로 어제 폐막했는데요. 김정은 총비서는 핵전쟁 억제력을 강화해서 최강의 군사력을 키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반장 발제에서 관련 사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난해 추석이던가요. 가황 나훈아의 신곡 테스형이 대한민국을 뒤흔들었습니다.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형이라 칭하면서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지 하소연하듯 질문을 던졌죠. 너 자신을 알라면 좀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태수연. 제 아무리 소크라테스라고 해도 21세기 한국 사회까지 다 알지는 못할 겁니다. 이 선문답 같은 가사에서 스스로 삶을 성찰하고 또 위로하게 만드는 해학의 힘이 느껴지는데요. 자, 지금부터 소개할 두 번째 노래도 역시 풍자와 해학을 느낄 수 있는 신곡입니다. 장르는 트로트가 아닌 가곡. 가곡은 좀 점잖고 무거운 거 아니야 싶으실 텐데 일단 뮤직비디오부터 한번 보시죠. 서울 시내 아파트 평균 가격 헐 10억. 얼마를 일해야 장만할 수 있을까? 2020 최저시급 8,590원. 한 달을 일해도 200도 안 돼. 10원도 안 쓰고 30년을 모으면 그제야 6억 4천. 다시 태어나면 살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뭘 들은 거지 싶은데요. 이 작곡가 류재준의 가곡집 아파트 중 10번째 곡 아파트 구입이란 노래입니다. 노래 제목이 아파트 구입입니다. 이 스타카토로 부르는 직설적인 가사가 귀에 쏙쏙 박히는데요. 몇 채씩 갖고 있는데 그분들이 서민 대책을 만들어요. 으하하하 우습다 으하하 우습다 헌들 뭐하리요 돼지꼬미나 꼬차.
네, 작곡가 류재주는 서울대 음대와 폴란드 크라코프 음악원을 졸업했고 현재는 서울국제음악회와 앙상블 오프스의 예술 감독을 맡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 아파트 구입에 쓰인 음은 단 4개라고 하는데 10원도 안 써야 되니까 음도 한번 아껴봤다라고 했습니다. 류 감독은 음악의 사회적 메시지를 담는 데 주저함이 없는데요. 2013년 홍남파 음악상 수상을 친일 행정 이유로 거부를 했고 2015년엔 세월호 희생자 추모곡을 썼다가 당시 정부의 블랙리스트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엔 풍자에 공을 들였죠. 분노를 직접 풀어내지는 않는 게 예술이다. 품위 있는 유머를 담았다라는 설명입니다. 이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은 5.36% 상승해 9년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습니다. 전세값도 4.61% 오르면서 5년 만에 가장 크게 늘었는데요. 임대차법 시행 기점인 지난해 7월과 8월부터 상승폭이 확 커졌습니다. 또 국토부가 공개하는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한번 분석해 보니 새해 들어 거래된 서울 아파트 중 절반이 넘게가 신고가 또는 최고가 거래였습니다. 강남, 강북 지역도 가리질 않았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또 연초까지 강세가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특별히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습니다. 정부는 다가올 설 연휴 전에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용적률 카드를 꺼냈는데요. 예를 들어 서울 도심 내 일반 주거 지역을 준주거 또는 상업지역으로 바꿔서 용적률을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럼 같은 면적에 주택을 더 높고 빽빽하게 지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관련해 당정 협의도 진행 중인데요.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원장은 민간 중심의 공급뿐만 아니라 장기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적 물량도 함께 공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용도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이익을 공적으로 회수하는 방안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양도세 인하 계획은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 논의한 적도 없고 앞으로 검토할 계획도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투기 차단, 다주택자의 시세 차익 환수, 공급 확대가 원칙입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정책의 원칙을 일관되게 지켜서 주택시장 안정화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부동산 정상화 대책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부동산 대란은 시장 실패가 아닌 정책 실패라면서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근본적인 기조 변화 없이 반짝 공급 대책을 내놓는 건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도 비판했습니다.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 소위 벼락거지를 대거 양산하고 있습니다. 달랑 3줄짜리 영혼 없는 사과로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자신들은 강남 아파트에서 살면서 국민들에겐 공공임대주택을 강요했습니다. 비뚤어진 공감 능력부터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 활성화, 대규모 도심 택지 확보,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등을 대책으로 내놨습니다. 특히 세부담에 있어서 여당과 정반대의 기조를 보인 셈인데요. 석 달 앞으로 다가온 재보궐선거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북한 뉴스 전담 코너, 여정의 간판 코너, 이 시각 노스룸입니다. 자, 빠르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북한의 제8차 당대회가 8일간의 일정을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이번 대회를 통해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가 되면서 1인 영도 체제를 더욱 공고히 했죠. 대표자 동지들, 본 대회에서 나는 전체 대표자 동지들과 전당의 당원 동지들이 두터운 신임에 의하여 조선노동당의 최고 영도 직책을 또다시 받아 안았습니다. 위대한 우리 인민을 내 운명의 하늘로 여기고 참된 인민의 충복답게 위민 헌신의 길에 결사분투할 것임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회의 결산 연설에서 2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째, 핵 포기는 없다. 군사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게 하나고요. 둘째, 경제 위기를 정면 돌파하자 자력갱생으로 맞서자는 겁니다. 국가 방위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하는 것을 주요한 과업으로 틀어주고 나가야 하겠습니다.
핵전쟁 억제력을 보다 강화하면서 최강의 군사력을 키우는 데 모든 것을 다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김 총비서의 동생 김여정이 우리 군 당국을 아주 거칠게 비난했습니다. 합참이 북한 열병식 개최 동향을 추적한 것을 두고 히 떠온 소리, 동족에 대한 적개심을 표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남의 집 경축 행사에 대해 정황 포착이니 정밀 추적이니 하는 표현을 써가며 적대적 경각심을 표출하는 것은 유독 남조선밖에 없을 것이다. 하여튼 그 동네 사람들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기괴한 족속들, 둘째로 말하면 섭섭해할 특등 머저리들이다. 네, 그런데 이번 담화문은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명의로 발표됐습니다. 당 정치국 후보위원회에서 당 중앙위 위원으로 내려앉은 데 이어서 당 직책도 종전 제1부부장에서 부부장으로 강등된 게 확인된 겁니다. 다만 본인 명의로 대남 담화를 발표했다는 점에서 위상이나 대남 업무 총괄 역할은 그대로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제는 두 가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설 연휴 전 부동산 공급 대책 나온다. 강등된 김여정, 또 대남 독설. 네, 정말 가곡 아파트 있잖아요. 자꾸 흥얼거리게 되는데요. 이게 중독성이 있네요. 네. 가사도 정말 귀에 콱콱 꽂히고요. 아까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은 그 몇 채씩 갖고 있는데 그분들이 서민 대책을 만들어요. 뭐 으하하 우습다 뭐 이렇게 맞죠? 가사가 그렇게 돼 있는 거 맞죠? 네. 네. 네, 좋습니다. 상당히 이제 풍자가 많이 들어있는 그런 노래였고요. 정부가 설 연휴 전에 공급을 중심으로 한 25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죠. 변창흠 장관도 취임 전에 취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고 또 문 대통령도 신년사에서 부동산 관련해서 첫 사과의 입장을 밝히면서 동시에 이제 공급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개선안을 내놓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박 관장, 변창흠 장관이 국회를 찾았다는데요. 거기서 또 추가로 나온 얘기는 없어요? 뭐 구체적인 언급이 나온 건 아닙니다. 그 변 장관이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하는 자리였고 원론적인 이야기만 오갔는데 변 장관은 서울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실제로도 자신이 많이 해봤다 이렇게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향후 4년에서 5년간 불안감을 잠재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면서 정부 정책이 실현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데 초점을 맞추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안정감만 주면 국민들도 지금 집을 안 사면 안 되겠구나 하는 이런 걱정은 없어질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네, 여당발 부동산 공급 대책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홍익표 당 정책위의장은 서울 도심 용도 변경을 통한 용적률 완화를, 또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의원은 1호 공약으로 층고 제한 해제와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지어화 후 상부의 공공임대주택을 만들겠다, 이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는 한강변에 도로 위에 인공대지를 만들어서 공공주택을 짓는 방안. 둘째는 도심지에 철길 위에 인공대지를 만드는 방안. 첫 번째 것은 이름을 한강마루타운이라고 명명했고요. 토지 보상비가 들지 않아서 주변 땅값의 상승을 가져오지 않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또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도 이제 출마와 함께 역세권 미드타운 공약을 냈었죠. 맞아요. 예. 네, 다만 이 모두 다 서울시와 사전 교감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서울시의 도시계획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이런 공약 내용을 전해 들었을 뿐이다. 논의가 시작되더라도 기존 계획들과의 정합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쉽지 않은 과제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네, 내일 모레 부동산 관계장관회의가 열리죠. 맞죠, 신반장? 네. 거기서 아마 더 구체적인 언급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아까 잠깐 그 발제에서 중간에 좀 잠깐 나오긴 했지만요. 오늘 국민의힘도 부동산 관련 대책을 내놓은 게 있죠? 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문재인 정부식 부동산 정책은 모두 실패로 끝났다. 대통령의 달랑 3줄짜리 영혼 없는 사과로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 라면서 날을 세웠습니다. 또 기존 정책 기조를 대대적으로 혁신하지 않은 채 반짝 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또 간선도로 지하화를 통한 주거용지 확보, 또 양도세 완화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6가지 부동산 대책도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1가구 1주택자 등 주택 실수요자 세부담을 완화하고 종부세 기준 금액 조정 등 종합적인 세부담 완화 정책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보통 사람은 월세에서 전세로 또 자기 주택으로 보다 여건이 좋은 집으로 옮겨가고 싶다는 꿈을 갖고 살아갑니다. DDL, LTV 규제를 개선하여 금융기관 자율성을 제고하고. 네,
지난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용 시장이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오늘 통계청이 낸 자료인데요. 연간 취업자 수가 IMF 외환위기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고요. 또 실업률도 근 20년 만에 최고 수치라는 거죠, 조 반장. 네, 그렇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수는 전년보다 21만 8천 명 감소한 2,690만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만 증가를 했고요. 나머지 전 연령층에서는 감소를 했습니다. 산업별로는 도소매, 숙박, 음식점, 교육 서비스업 등 얼굴을 대면해야 되는 서비스업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또 지난해 실업자 수는 110만 8천 명에 달해서 2000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실업률도 4%를 기록하면서 2001년 이후 가장 높았는데요. 정부는 올해 공공기관 채용 인원의 45% 이상을 상반기 내에 할당을 하고 2만 2천 명 규모의 인턴 채용 절차도 신속히 개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모든 통계가 얘기하듯이 일단 한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은 건 분명하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보단 선방하고 있다는 게 우리 정부의 또 기본적인 인식이긴 하죠. 자, 그리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재작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필승 코리아 펀드에 투자를 했었잖아요. 그 수익금을 가지고 한국판 뉴딜 펀드에 재투자를 하기로 했다는 거죠, 신 반장? 네, 제가 당시에 청와대 발제에서 전해드렸던 기억나요. 소식입니다. 일본과 수출 규제 관련한 갈등이 한창이던 2019년에 문 대통령이 소재, 부품, 장비 분야의 국내 기업에 투자하는 2년 전 맞네요. 맞습니다. 네네네. 이 필승 코리아 펀드에 가입을 한 적이 있었죠. 당시 장면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투자해보신 경험이 있는 투자 상품에 관한 체크인데요. 예를 들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도 해봤다. 없었습니다. 아, 없으세요? 네. 아, 그러시군요. 그러시면은 주식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니면 회사채나 이제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ELS 등은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이렇게 해본 적 없습니다. 아, 그러면 예적금 같은 거는 해보신 적은 있으시죠? 예적금은 예금은 했죠. 예금은 지금도 있을 테고. 네, 당시에 문 대통령이 좀 5천만 원을 투자를 했었고요. 5천만 원. 네, 결과적으로 일부 수익을 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소부장 펀드에서 얻은 수익에 신규 투자액을 조금 더 더해서 한국판 뉴딜 펀드에 5천만 원을 재투자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수익이 얼마인지는 모르는 거죠? 수익이 약 90% 정도 된다라는 네, 이야기는 네. 있었는데 구체적인 액수를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소부장 펀드로 수익도 받고 네. 또 한국판 뉴딜 펀드가 새로운 투자처가 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종의 상징성을 위해서 또 투자를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강민석 대변인도 이번 대통령의 결정은 대기업과 중소 중견기업 협력으로 이루어낸 성과를 대한민국의 미래에 다시 투자한다 이런 메시지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 이제 변창문 장관이 국회에서 한 발언도 그렇고 이제 며칠 전에 문재인 대통령 발언도 그렇고 이제 부동산 25번째 부동산 대책이 윤곽을 잡아가는 그런 분위기로 보입니다. 모레 장관 회의도 있다고 하니까요. 저희가 관련 속보 계속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도심 용적률 완화, 설 전 부동산 공급 대책 나온다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오늘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독하고 섬세하게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현 정권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여당에서는 우상호 의원에 이어서 박영선 장관의 움직임이 빨라지는 모양새인데요. 재보궐 관련 속보를 박준우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우리의 기대를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서울시는 또 어떻습니까? 전임 시장의 성범죄 혐의로 인해서 서울시는 리더십마저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출마 선언도 예능 출연 순인가요? 박영선 중기부 장관에 앞서 같은 예능에 먼저 출연했던 나경원 전 의원이 오늘 선수를 쳤습니다.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한 건데요. 출마 선언 장소는요. 의원 시절 자신의 지역구였던 서울 동작구가 아니었습니다.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 호텔 뒤편 먹자골목을 택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서울의 경기 침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곳이라고 판단한 건데요. 이태원의 한산한 거리는 미장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를 극복해 다시 활기찬 거리로 만들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일종의 연출 도구였던 거죠.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분들을 대거 코로나19 위기 대응 특별 채용으로 뽑아서 코로나19 사각지대 관리 업무를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부동산, 교육 문제, 여러 관련 정책들을 쏟아냈지만요. 오늘의 일성은 타도 민주당이었습니다. 국민들의 경고와 분노에도 문재인 정권 전혀 반성할 줄 모릅니다. 누군가는 숨어서 눈치 보고 망설일 때, 누군가는 모호한 태도로 일관할 때, 저 나경원 선명하게 투쟁의 깃발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계속 뜸을 들이던 나 전 의원까지 출마를 선언하면서 야권의 응답하라 2011 캐스팅 라인업은 모두 정해졌습니다. 안철수, 오세훈, 나경원 이렇게 세 사람이 주연을 맡았는데요. 모두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핵심 역할을 맡았던 인물들입니다. 먼저 삼천포 말고 사직표역의 오세훈 전 서울시장입니다. 2011년 재보궐선거의 출발점이죠. 당시 단계적 무상급식안을 도입하겠다면서 시장직을 내걸었습니다. 주민투표에서 무상급식안을 채택해달라며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감성 승부수를 띄우기도 했는데요. 결국 주민투표에서 무상급식안이 부결되면서 진짜 사직표를 던지고 말았죠. 이렇게 도중하차하는 것이 정말 가슴 아프고 평생에 남을 후회가 될 만큼 사무칩니다. 저는 비록 오늘 물러가지만 서울의 그 꿈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안철수 나오면 안 나온다 이런 조건부 출마 선언을 했다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공개 저격을 당했습니다. 거기다 안철수 대표마저 원래 예정돼 있던 회동을 취소해버리면서 살짝 스텝이 꼬였습니다. 다음으로 양보다 질인데 양보를 선택한 남자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입니다. 성덕선이 아니라 도화선 역을 맡았습니다. 당시 야권 후보직을 두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통 큰 양보를 했죠. 결국 박 전 시장이 그 양보에 힘입어 최종 당선됐습니다. 지지하시는 후보가 이겼는데 이번 선거 결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축하드리고 싶은 마음이고, 그리고 또 지지하신 분뿐만 아니라 지지하지 않은 분들의 마음도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바람이 있다면 정말 약한 사람들, 약자들 편에 서시는 그런 시장이 되셨으면 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잠깐 딴 얘기지만 숨은 그림 찾기를 하자면요. 안 대표 옆에 선 사람 어디서 많이 봤는데 현 사건맛 반장님 아닌가요? 그때나 지금이나 뿔테 안경은 트레이드 마크였나 봅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 그때 안 대표의 통 큰 양보가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4.7 보궐선거에 도화선에 불을 당긴 셈이 됐습니다. 이번엔 진영만 다를 뿐 야권 단일화의 중심에 선 인물이란 점도 똑같습니다. 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해서 정권 교체의 교두보를 확보해 달라는 것이 야권 지지자들의 지상 명령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구를 무시하고 또는 거부한다면 그것은 야권 지지자들이 등을 돌리실 겁니다. 이쯤 되면 평행 이론인가 싶지요. 마지막으로 나경원 전 의원인데 성 보라 말고 날 보라, 룩겜미 여기에 나경원 전 의원입니다. 자, 오 전 시장이 물러난 뒤 한나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나섰었죠. 서울 시민들이 저를 선택해 주시면 세심하고 부드러운 힘으로 서울을 멋지게 변화시켜 보겠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나 전 의원. 하지만 이번에 좀 달라진 게 있다면 부드러움 대신 도끼를 품었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독한 결심과 그리고 섬세한 그런 정책으로 이제 서울시를 재건축해야 합니다. 지난 10년 국민의 삶과 생각은 너무나 변했지만 서울은 제자리에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후보들도 10년 전 제자리인데요. 아무튼 독해진 나를 봐달라는 나 전 의원. 경쟁자인 안철수 대표에게 곧바로 독설부터 날렸습니다. 쉽게 물러서서 유불린을 따지는 사람에게 이 중대한 선거를 맡길 수 없습니다. 중요한 정치 변곡점마다 결국 이 정권에 도움을 준 사람이 어떻게 야권을 대표할 수 있겠습니까?
홍준표 의원도 잠깐 카메오로 등장합니다. 10년 전 한나라당 대표로서 보궐선거를 지휘하고 있었죠. 나 전 의원은 출마 선언 전날인 어제 홍 의원을 만났는데요. 전직 상관에게 덕담을 들었다면서도 오세훈, 안철수 두 사람과는 확실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도했습니다. 한 분은 박원순 시장을 만들어준 분이고 또 한 분은 자리를 내놓으신 분인데 본인은 당의 권유에 의해 굉장히 어려울 때 출마한 사람이란 거죠. 같이 결자 해지로 묶는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은 이제 새로운 인재 영입은 내려놓은 걸까요? 오세훈 전 시장, 나경원 전 의원을 포함해 출마를 선언한 국민의힘 후보만 10명인데요. 이제 새 인물을 찾아 나서기보다 일단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 간 경선에 집중하는 분위기입니다. 안철수 대표와의 단일화도 중요하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뜻대로 국민의힘 이름으로 후보를 내는데 총력을 기울이자는 거죠. 안 대표를 향한 러브콜에 적극적이었던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도 이제는 논조가 좀 바뀌었습니다. 통합이라는 얘기를 했지만 무슨 제가 당대당 합당을 당장 하자거나 무슨 뭐 전당대회를 하자거나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저도 안철수 대표에게 입당을 권유하고 있고 우리 당의 많은 후보들도 같은 생각이고. 정 위원장은 국민의힘 초선 모임의 강연자로 나섰는데요. 언택트 화상 강연에서 저런 말을 한 겁니다. 당의 수장인 김종인 위원장과 발을 맞춰 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됐는데요. 안철수 대표를 겨냥해서는 연이어 쓴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중도층이 대거 국민의힘으로 몰려왔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안철수 대표도 눈이 있으면 좀 보시라 이거지. 왜 중도층은 자기가 독점하고 있는 듯이 그렇게 얘기하냐 이거야. 아니 대통령 대선 포기하고 시장 나오겠다고 얘기를 하고 다 좋아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여지껏 안 해. 계속 간만 봐. 이제 여권을 좀 살펴볼까요? 여권에선 박영선 중기부 장관에게 눈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 장관은 표면적으로는 서울시장 출마 여부보다 현재 맡고 있는 중기부 장관으로서의 소임에 집중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그 얘기는 좀 이제 당분간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그냥 1월 안으로 결정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중소벤처기업부의 이런 버팀목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진행 상황을 좀 마무리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반면 박 장관은 새해 들어서면서 민주당 의원들과의 스킨십도 늘려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 지역 의원들과의 소규모로 만남을 이어가면서 당내 기반 다지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인데요. 박 장관이 대중적 인지도는 높지만 친문이 주류인 당내 경선에선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당내 경선이라는 1차 관문부터 뚫기 위해 당 내부 공략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는 예능에 출연하면서 대중과의 인간적인 소통에도 나섰는데요. 관련 이야기는 들어가서 더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야당 말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나경원, 여권 안철수 겨냥 독한 출마 선언, 박영선 조용한 담금질. 네, 박영선 장관이 오늘 아침에 라디오 인터뷰 한 거 저도 들었는데 아까 이제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장관 업무에 집중하겠다. 1월 중에는 서울시장 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다만 이제 언론 보도 나오는 걸 좀 종합해서 보면 아까도 이제 박 반장이 얘기했지만 민주당 쪽과의 스킨십은 좀 소규모로 늘려가는 그런 분위기라고 하고요. 그나저나 박 장관이 어제 예능에 출연했잖아요. 반장들 중에 본 사람 있어요? 저는 이번 주에 트럼프 발제를 맡아서 CNN을 봤습니다. 뭐 했다고요? CNN을 좀 봤습니다. CNN 봤어요? 알았어요. 저는 집에 가면 그때가 방송이 10시잖아요, 그게. 맞아요. 저는 버스 타고 집에 가서 딱 10시쯤이면 항상 정치부 얘기 다시 보기 하면서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피드백하고 발제 공부하고 딱 그럴 시간이어가지고 하나 못 봤네요. 국장은 보셨어요? 이 방송 보셨나요? 잠깐 봤어요. 타사 방송인데 라이브로요? 아니 근데 타 방송이어도 이렇게 이제 정치부 얘기 식구분들한테 좋은 정보 전해 드리려면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일단 어제는 팬텀 싱어를 보고 그 시간에 그리고 오늘 아침에 다시 보기로 봤습니다. 너무 좀 기분 나쁘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또 조반장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감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옥상 교육 이후로는 그래요? 네네. 그렇구나. 알았습니다. 네. 자, 그럼 어떻게 조 반장이 나중에
봤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사실 저도 뭐 방송으로 해서 저도 보기는 했는데 네. 저는 어제는 라이브는 전 드라마를 보고 오늘 재방송으로 알았어요. 챙겨봤습니다. 하여튼 사회생활 잘해요. 어떤 내용이었어요? 네, 뭐 사실 뭐 정치적인 얘기보다는 인간적인 모습을 많이 어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와 김영삼 전 대통령 이야기를 잠깐 언급했는데요. 김 전 지사가 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됐을 때 앵커로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박 장관이 김 전 지사에게 혹시 변절자 아니십니까? 라고 질문했다고 하는데요. 과거 김 전 지사는 진보 성향의 민중당을 결성해서 활동을 했었죠. 그러다가 1996년 15대 총선을 앞두고 신한국당에 입당을 해서 경기 부천시 소사구에 출마해서 당선이 됐었는데 이걸 두고 그런 질문을 한 겁니다. 근데 이걸 김영삼 전 대통령이 아침에 식사를 하다 보고 저 앵커가 내 말하는 거 아이가? 라고 착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YS 성대모사도 잠깐 선보였습니다. 뭐 그 질문 이후에 앵커에서 하차를 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조금 전에 성대모사 한 거예요. 초반에 YS 성대모사 하실 걸 좀 똑바로 하시 좀 약간 실망입니다. 박반장은 하진 마요. 네, 저는 안 하려고요. 예. 자, 박 장관에 따르면 당시 정무수석이 MBC 본부 사장에게 전화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며칠 뒤에 개편이 있어서 앵커를 바꿔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 결국 앵커에서 잘리고 국제부로 갔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국장 혹시 그 옛날에 TBC 대학가요제 아시나요? 얼핏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TBC가 저희 TBC 전신이잖아요. 예전에는 이제 다 주로 TBC만 많이 봤으니까요. 뭐 역시 시청률 뭐 당연히 1등이었잖아요. 역시 뭐 과거 시험 세대시니까 모르는 게 당연히 없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박영선 장관이 대학가요제에 나간 적이 있다고 해서 제가 그 영상을 좀 한번 찾아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게 79년도인데요. 79년도면 당시 국장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79년도. 네. 반장들이 제 나이를 조금 높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저 상당히 젊어요. 근데 그때 79년이면 초등학생이죠. 그때는 이제 국민학교라 불렀는데 아주 파릇파릇한 시절이죠. 귀엽고. 뭐, 포스는 거의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맡으셨을 것 같은데. 네. 알았어요. 네. 근데 뭐 어떻게 뭐 영상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영상 준비했습니다. 좀 볼까요? 영상 보시죠. 네. 요즘에 특히 우리 대학생들이 그들의 꿈과 낭만과 그리고 가능성을 담은 많은 좋은 노래를 불러서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 TBC TV에서 마련한 이 자리도 그런 대학생들의 힘을 좀 더 북돋워주자는 그런 뜻에서 마련된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소개해드릴 대학팀은 어느 대학이 되겠습니까? 지금 보신 게 일단 소개 멘트였고요. 대학가요제가 저런 취지에서 열렸다. 뭐 이런 걸 설명한 거였고 그리고 제가 불고레이주로 결국 저기서 박영선 장관의 얼굴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요? 또 볼 수 있을까요? 예, 그 모습 한번 보시죠. 예. 이번에는 경희대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퐁퐁 사중창이 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이게 퐁퐁 사중창이라는 이름으로 팀 이름 나왔었는데요. 뭐 사실 저희 박영선이라고 이름이 적혀 있어서 그나마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40여 년 전이라서 박 장관 모습도 너무 앳돼 보이는데 뭐 이런 희귀 영상을 발굴했는데 또 그렇다고 그냥 이렇게 박영선 장관 모습만 딱 보여주고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좀 아쉽죠. 네. 그래서 제가 또 당시 대학가요제 하이라이트 장면만 또 모아봤습니다. 어디서 만날까? 얘기를 좀 나눠봐야 할 것 같아요. 제목이 아주 특이해서 말이죠. 황진이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어떻게 해서 그런 제목을 붙이게 됐어요? 굉장히 끼가 다양한 분들이 나오시는데 국장도 저때 뭐 철사장 같은 거 하시면서 노래 부르셨으면은 장려상 정도는 어떻게 받지 않았을까? 네, 알았습니다. 아니 박 반장이 오늘 아침부터 혼자서 계속 막 키득키득거리는 거예요. 결국 저 영상 찾느라 그랬군요. 전 이제 국장의 빛바랜 기억을 좀 되돌려 드리면서 또 우리 정치부의 가족분들한테 또 재미있는 정보를 좀 전해드리려고. 네, 오늘은 재밌으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아까 이제 좀 얘기를 들어봤는데 안철수 대표와 우상호 의원이 관련해서 반응을 내놓은 게 있죠. 아, 네. 근데 요새 뉴트로가 유행이잖아요. 네. 요새 또 운드라고 얘기 못 할 거죠. 도반장이 대시할래요? 힙한 그런 영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할 수 있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네, 나경원 전 의원이 오늘 출마 선언을 하면서 안철수 대표를 겨냥해서 아까 한마디 한 걸 봤잖아요. 박 반장 발제에서도 나왔지만 쉽게 물러서고 유불리를 따지는 사람에게는 이 중대한 선거를 맡길 수 없다. 중요한 정치 변곡점마다 결국 이 정권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 어떻게 야권을 대표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표현이 셌어요. 네, 근데 이 발언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가 답을 내놨습니다.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상대는 여권 후보입니다. 그것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이나 또는 특정 정당의 이해타산에 의해서 결정하면 안 된다는 그런 원칙을 모두 다 공유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라고 하면 사실 그 지지자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나중에 최후에 단일 후보가 선출이 되더라도 모든 지지자들의 그 지지를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같은 야권 후보들끼리 서로 헐뜯는 건 자제하고 배려하자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야권 승리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죠. 우상호 의원도 오늘 나 전 의원의 출마 선언에 대한 반응을 내놨습니다. 페이스북에 이제 글을 쓴 건데요.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요. 서울시장 자리는 독하게 정치 싸움하는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우 의원은 서울시장 출마 선언의 첫 일성이 독해지겠다고 하니 민주당 서울시 의원들과 싸우다가 또 서울시가 마비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고 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을 독하게 흔들어서 국가적 혼란도 커지겠구나 하는 우려가 나만의 생각일까라고 염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또 나경원 전 의원의 초선 시절 모습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오늘 과거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내가 기억하는 초선 시절 나경원 후보는 독한 사람이 아니었다. 웃음이 많고 깔끔한 정치인이었다라고 기억을 하면서 2019년 원내대표가 된 이후에 1년 동안 국회를 마비시키는 장면을 보면서 사람이 바뀌어도 너무 많이 바뀌었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어쨌든 오가는 말의 수위가 전체적으로 조금 올라간 그런 좀 느낌이 나는데 그만큼 이제 재보궐선거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좋습니다. 오늘 야당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나경원 출마 선언 독하고 섬세하게 우상호 독한 정치 싸움 아냐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새 벽도에 사면론을 꺼냈다가 역풍을 맞았죠.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 그런 분위기가 반영이 됐는데요.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총장이 양강 구도를 형성한 가운데 이 대표는 다소 처진 3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익공유제를 제안하며 다시 승부수를 띄웠는데요. 관련 내용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어대나 어차피 대표는 이낙연이다. 이대만 이대로 대표만 하는 거 아니냐. 지난해 8월이었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권에 회자된 조어들입니다. 당시 이낙연 대표의 당대표 당선은 따놓은 당상이란 평가가 많았습니다. 반면 대선 주자 지도에선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이렇게 추격을 허용하면서 경고등이 깜빡이던 시기였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약간 역전당하는 어떤 결과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런 일은 늘 있는 것이지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엎치락뒤치락하게 돼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당대회가 끝난 뒤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여 대선 이낙연으로 된다 안 된다. 6달 안에 승부가 난다. 이런 제목이었는데요. 벌써 5달이 지났죠. 이 대표가 받아든 성적표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이재명 지사는 물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도 밀리며 3위권으로 처졌습니다. 연초에 꺼내든 사면론 후폭풍이 영향을 미친 듯합니다. 반성과 사과가 전제돼야 지지하시죠.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일단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의 호남이 지역구죠. 민영배 의원은 이낙연 대표의 사면론을 비판하면서
대선 주자로서 미련을 버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를 공개 지지했습니다. 사면론에 대해 말을 아꼈던 이 지사도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냐 이런 태도를 취하는 거를 용서를 해주면 앞으로 저 권력이 있으면은 다 봐주는구나, 다 저렇게 넘어갈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형벌을 과할 나쁜 일을 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고. 청와대 관계자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사면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이다 강조를 했습니다. 사면은 대통령님의 고유 권한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 고유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고 그걸 책임지는 행정 수반이기 때문에 국민이라는 두 글자를 빼고 생각하기는 어렵거든요.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국민의 눈높이, 결국 여론인데요. 최근 나온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사면 반대가 찬성보다 더 높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으로 좁혀보면 무려 75%가 사면에 반대했습니다. 내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3고심 선고가 예정돼 있죠. 재판 결과가 나오면 또다시 정치권에서 사면론이 고개를 들 가능성이 큰데요. 조만간 있을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힐 걸로 보입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할 거예요, 그 부분을. 질문이 나오면 문재인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답변하는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질문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지 이제 말씀을 하시겠죠. 문 대통령이 과연 이 대표의 손을 들어줄지는 조금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이 대표 입장에선 다른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제 대표 임기도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꺼내든 카드, 바로 이익 공유제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이익을 본 계층이 피해를 본 계층을 돕자는 겁니다. 목표 설정이나 이익 공유 방식 등은 강제하기보다 민간의 자율적 선택으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당과 정부는 후원자 역할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율적으로 이루어진 상생협력의 결과에 대해 세제 혜택이나 정책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지원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야당은 진보 보수를 떠나 꼼수이자 망상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코로나19 기간에 초과 이익을 얻은 기업이나 고소득자들에게 증세를 하는 게 정직한 방법이란 겁니다.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보상은 민간이 아닌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법제화를 통해서 말입니다. 정의당은 관련 법안도 이미 발의했습니다. 특별재난연대세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위기 상황에서도 소득이 크게 증가했거나 높은 소득이 있는 기업 또는 개인에게 사회연대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추가로 과세를 하고 이를 통해서 마련된 재원을 재해 예방 및 취약계층 지원 또는 실업 대응에 사용하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일부에선 이익공유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기업이 몇이나 되겠느냐 의문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낙연 대표가 구체적인 예도 제시했습니다. 플랫폼 기업과 자영업자가 공동 노력으로 이익을 높이면 자영업자의 마진율을 높이거나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며 플랫폼 업체들의 수익이 크게 늘어난 건 분명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당 대표가 이렇게 콕 짚어 이야기를 하면 해당 기업들에겐 일종의 가이드라인처럼 느껴지지 않을까요? 어디까지나 민간의 자율에 맡기겠다면서 말입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이 있죠.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무심코 던졌던 한마디. 지금 여기에 대선 주자가 어디 있나? 이 말이 정말 씨가 돼 만개했습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범야권 대선 주자 1위부터 3위까지 모두 당박 인사들입니다. 게다가 김 비대위원장이 예언처럼 말했던 1970년생 경제 전문가도 당박 꿈틀이들도 아직 깜깜무소식입니다. 김 위원장이 생각을 좀 바꾼 듯합니다. 야권 대선 주자 부동의 1위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마치 점성술사 같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에 별의 순간은 한 번밖에 안 와요. 별의 순간이요? 그 별의 순간을 제대로 포착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인생의 국가를 위해서 크게 기여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래요. 별의 순간, 윤석열 총장에게 별의 순간은 지금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내가 보기엔 별의 순간이 지금 좀 보일 거예요 아마. 본인이 그거를 파악하면은 현자가 될 수 있는 거고 파악을 못하면은 뭐 그냥 그걸로 말아버리는 거죠. 결심은 스스로의 몫이라며 윤 총장의 결단을 은근히 압박하기도 했는데요. 정치권에선 김 위원장이 이른바 윤석열 대망론에 힘을 실은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저도 여정회에서 윤 총장을 별에 비유했던 적이 있습니다. 윤 총장이 지지율 1위에 올라섰지만 그렇다고 대권에 가까워졌다고 예단하긴 이릅니다. 역대 대선을 앞두고 수많은 제3후보들이 혜성같이 등장했지만 역시 혜성처럼 사라졌습니다. 항성이 되느냐 혜성이 되느냐 그건 윤 총장의 몫이겠죠. 문제는 윤 총장이 아직 현직 검찰총장이란 점입니다. 정치를 하지 않겠다, 선을 긋지 못했다며 징계유예 해부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노련한 김종인 위원장 이런 밑자락도 하나 깔았습니다. 지금 현직에 있기 때문에 현직 검찰총장이니까. 그 여권 내부의 지금 갈등 속에 있는 거지. 예. 그 사람이 야권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잖아. 여권에서 찾다가 가장 적합한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지 못할 거 뭐 있어. 윤 총장이 여권 후보가 될 수 있다라. 글쎄요,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라고도 하니 단언할 순 없겠지만 가능성은 아주 낮아 보입니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의 반응만 봐도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이 윤석열에게 별의 순간을 얘기한 것은 정치할 거면 그만두고 나오고 안 할 거면 안 한다고 빨리 거취를 정하라고 화를 낸 것입니다. 다만 윤 총장이 여권 후보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은 지나친 발언입니다. 급하고 성가신 마음이야 이해가 됩니다마는 불발탄 돌리기식의 발언까지 하는 것은 참 뜬금없습니다. 퇴임 후 사회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를 고민하고 있다던 윤 총장. 정치권에서 뭐라고 하든 임기가 끝나는 7월까지는 정중동 본인 자리를 지킬 걸로 보입니다. 대선에 도전하느냐 마느냐는 그 뒤에 문제겠죠. 게다가 아직 6개월이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의 높은 지지율을 그때까지 유지할지 여부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다만 야권에서 새로운 대선 주자가 부상하지 않는 이상 별의 순간을 맞은 윤 총장을 둘러싸고 별의별 이야기들은 계속될 듯합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어디나 이낙연, 이젠 이대만, 이익공유제, 다시 승부수. 네, 오늘 오후에 속보로 들어온 재판 결과부터 좀 짚어볼게요. 당국의 코로나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서요. 방역 혐의 부분은 무죄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그 수원지방법원이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설과 교인 명단 제출은 역학조사를 위한 준비 단계로 역학조사 자체라고 볼 수 없다 했는데요.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는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의 일부러 누락해서 방역 활동을 방해했다고 볼 근거도 부족하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앞서 검찰은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이만희 총회장이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서 많은 국민을 위험에 노출시켰다. 이런 논리로 징역 5년과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다른 혐의도 함께 기소가 됐는데 그 부분은 또 유죄가 났다면서요? 네, 재판부는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쓴 등 56억 원을 횡령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공공시설에서 종교 행사를 연 혐의는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소에는 본인은 물론 신천지의 자금 처리가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교인의 정성을 저버리고 개인 용도로 사용해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않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조 반장, 이번 판결에 대해서요. 신천지 측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신천지 측은 핵심 공소 사실이었죠. 법원이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의 무죄 판단을 낸 데 대해서는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는 입장인데요. 항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다시 한번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 측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종교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사회 질서를 해치고 가정윤리를 파기하는 사이비 종교와 그 교주에 대해선 강력한 처벌만이 답이라면서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를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또 다른 종교단체죠. 경북 상주에 있는 BTJ 열방센터 관계자들이 방역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지금 이제 확진자가 빠르게 전국으로 퍼지고 있잖아요. 방역당국의 우려가 상당히 큰데 건강보험공단이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죠. 네, 어제까지 이 BTJ 열방센터 관련 누적 확진자 576명에 이뤘죠. 하지만 열방센터 교인들은 코로나19 배후설과 종교 탄압 등을 주장하면서 방역에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상주 열방센터 교인과 방문자 가운데 상당수가 휴대전화를 꺼두고 잠적하거나 이 방문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방문자 가운데 67%가 여전히 검사를 받지 않고 있는데요. 열방센터 관계자들의 비협조에 정부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선교 행사 참석자 500명의 명단 제출을 거부한 관계자 2명에 대해서 경찰이 이 감염 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했고요. 국민건강관리공단도 방역 지침을 위반한 상주 열방센터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류 반장, 지금 개신교 쪽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네, 개신교 최대 연합기관이죠. 한국교회총연합, 한교총이 성명을 낸 건데요. 깊은 유감과 함께 개선을 촉구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교총은 참가자를 숨기고 감염 검사에 응하지 않는 등 반사회적 행동을 보여서 스스로 믿음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반사회적 행동을 중단하고 방역에 협조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한교총은 이어서 인터콥은 불건전 단체로서 한국교회 교인들의 신앙을 위협할 수 있다면서 모든 교인들의 참여를 제한하고 금지할 것을 회원 교단에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불건전 단체요? 박 반장, 이단은 알겠는데 불건전 단체는 뭐예요? 뭐 이게 교리상 이단까지는 아니지만 그 정통교의 가르침과는 좀 거리가 있을 때 불건전 단체로 지정을 한다고 합니다. 열방센터 앞에 붙은 BTJ란 말이 백투더 예루살렘의 약자라고 하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개신교가 유럽과 미주 그리고 한국을 거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심판이 온다. 그 전에 선교를 완료해야 한다. 뭐 이런 좀 약간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개신교계 내에서도 시한부 종말론과 배타적 선교관을 주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 바로 정리를 할게요. 이낙연 대표 관련해서 정리를 할게요. 아무래도 관련한 뉴스가 많고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으니까요. 조금 전에 또 류 반장 지나가지 않았나요? 네, 뒷모습이 잡혔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잡겠습니다. 어대낙 이낙연, 이젠 이대만 이익공유제 다시 승부수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유정아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류 반장은 되게 천천히 걸어 나가네요. 지난번에 신 반장은 막 뛰어나갔는데, 그렇죠? 네, 좋습니다. 미국 하원에서의 트럼프 대통령 탄핵 토론이 우리 시간 오늘 밤 진행됩니다. 이르면 내일 표결이 진행될 걸로 보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을 추진하면 엄청난 분노를 부를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탄핵 관련 소식을 유정아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Inability to discharge the most basic and fundamental powers and duties of his office. Therefore, the president must be removed from office immediately. Removal of the president is an unprecedented action, but it is required because it is an unprecedented moment in history because the danger that he poses.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이 조금 뒤 우리 시간으로 밤 11시부터 미국 하원에서 논의가 됩니다. 토론 후에 표결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탄핵의 사유가 된 의사당 습격이 있은 지 딱 일주일 만입니다. 하원은 민주당 의원만으로 과반이 넘어서 탄핵 가결이 거의 확실시됩니다. 공화당 의원들도 일부 탄핵 표결에 동참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딕 체니 부통령의 딸 리즈 체니 의원도 탄핵 찬성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Here's the truth. The president caused this. The president is unfit, and the president is unwell. And the president must now relinquish control of the executive branch voluntarily or involuntarily. 공화당 이탈표 17표가 더 있어야 가능한 상원에서의 탄핵은 현재로선 쉽지 않아 보입니다. 상원의회는 빨라야 19일, 바이든 대통령 취임 전날에야 열립니다.
복잡한 탄핵 대신에 부통령과 강요들의 권한으로 대통령 직무를 정지할 수 있는 방법, 수정헌법 25조 발동은 불발됐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거부를 한 겁니다. 펜스 부통령은 낸시 펠로시 의장에게 보낸 공식 서한에서 수정헌법 25조 발동이 국익의 최선이거나 헌법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나라의 생존이 심각한 상황에서 하원의 정치 게임에 굴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난주 의사당 습격 사건을 언급하면서 행정부는 질서 있는 권력이 이양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분열을 부르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고도 했는데요. 펜스 부통령은 이미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남은 임기를 함께하자 이렇게 뜻을 모았죠. 수정헌법 25조 발동이 되지 않으면 민주당은 탄핵안을 표결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되려 바이든 대통령에게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The 25th Amendment is of zero risk to me, but will come back to haunt Joe Biden and the Biden administration. As the expression goes, be careful what you wish for. 트럼프 대통령 역시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의사당 습격 사건 이후에 첫 공식 일정, 텍사스 장벽을 방문하러 가는 길에 여러 차례 기자들과 만났고 거침없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일단 탄핵은 사기라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On the impeachment, it's really a continuation of the greatest witch hunt in the history of politics. It's ridiculous. It's absolutely ridiculous. This impeachment is causing tremendous anger, and you're doing it. 탄핵은 마녀 사냥이다. 탄핵을 추진하는 펠로시 의장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를 비난했죠.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고 엄청난 분노를 일으킬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I want no violence, 폭력을 원하지 않는다라고도 했는데요. 의사당 습격 직전에 본인의 연설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So if you read my speech, and many people have done it, and I've seen it both in the papers and in the media, on television, it's been analyzed, and people thought that what I said was totally appropriate. 네, 유체 이탈 화법일까요? 본인의 연설을 신문과 방송에서 봤는데 문제가 없더라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선을 그은 거죠. 트럼프 대통령 비행기에서 내린 뒤에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Now is the time for our nation to heal, and it's time for peace and for calm, respect for law enforcement, and the great people within law enforcement, so many are here, is the foundation of the MAGA agenda. And we're a nation of law, and we're a nation of order. 트럼프 대통령이 선을 그은 일주일 전의 의사당 습격 사건은 생각보다 더 심각했다는 중간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철저히 준비된, 조직된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의사당 주변에는 파이프 폭탄 2개가 이렇게 설치가 됐는데 점화 장치와 타이머도 있는 실물 폭탄이었다고 합니다. 총기와 수감을 소진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의원들을 인질로 잡으려 한 정황도 포착이 됐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와 연방검찰은 160명을 조사 중인데 이건 빙산의 일각이라고 합니다. 10만 건 이상의 파일을 분석 중이라고 하고요. 70건은 이미 기소가 됐는데 폭탄 설치범은 아직 잡지 못했습니다. Regardless of if it was just a trespass in the Capitol or if someone planted a pipe bomb, you will be charged and you will be found. 검거된 시위 가담자들, 극우 음모론 단체 QAnon 일원부터 총기 우호 단체 백인 우월주의자 단체 소속 회원들이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여기에는 뉴욕주 대법관 아들도 있었습니다. 모피를 입고 경찰의 방패를 들고 의사당에 난입해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에런 모스토프스키는 뉴욕 포스트에 우리는 속았다. 트럼프의 표는 7,500만 표가 아니라 8,500만 표다. 이런 기고글을 싣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10만 달러, 우리 돈 약 1억 1천만 원을 내고 보석으로 풀려났다고 합니다. 일주일 뒤 취임식을 앞두고 워싱턴 DC는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도로 곳곳이 통제됐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이 아닌 걸까요? 미국 정보당국은 취임식에 또다시 무력 시위가 있을 거라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했습니다. 군경은 교전 수칙까지 마련했다고 합니다. They're talking about 4,000 armed patriots to surround the Capitol and prevent any Democrat from going in. So this is an organized group that has a plan.
의사당 습격 사건과 분명히 선을 그은 트럼프 대통령, 사건 당시에 어디에 있었을까요? 당일 오전에 12대 앞에서 연설을 마친 후에 백악관의 사무실로 들어간 트럼프 대통령은 의사당 난입 생중계를 시청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생중계에 몰입해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참모들의 전화도 받지 못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익명의 보좌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흥미롭고 기분 좋게 지켜봤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메카시 하원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서 의회 난입 사건의 배후에는 좌파 단체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다가 그만해라, 의회에 난입한 것은 마가, 즉 트럼프 지지 세력이었다라면서 면박을 당했다고 합니다. 메카시 원내대표는 여전히 공화당 의원들에게 탄핵 반대 관련 편지를 보낸 우군이지만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동료 의원들에게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만족한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의사당 습격, 폭력 시위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면서 오늘 밤 하원 표결 상황과 함께 상원 표결 전까지 공화당 내부에서도 변화가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트럼프, 탄핵 엄청난 분노 부를 것. 무장 세력 4,000명 첩보에 긴장한 워싱턴. 네, 내일 정치부회의에서 관련 속보를 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보니까 작심 발언을 쏟아내던데 자기 계정을 정지시킨 트위터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죠? 조 반장.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 같은 대형 IT 기업 이른바 빅테크에 직접적인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이번 계정 중단 조치가 많은 문제와 위험을 불러오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우리, 즉 트럼프와 함께 계정을 정지당한 사람들이 유례없는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I think that big tech is doing a horrible thing for our country and to our country, and I believe it's going to be a catastrophic mistake for them. They're dividing and divisive, and they're showing something that I've been predicting for a long time. 네, 실제로 트위터는 트럼프 대통령 등 계정 중단 조치 이후에 주가가 6.4% 떨어졌다는 얘기 어제 말씀드렸는데요. 네. 독일 메르켈 총리에 이어서 프랑스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브리노 르 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빅테크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다. 규제를 책임지는 건 정부여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거대 기업이 제약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인데요. 미국 시민자유연합 ACLU는 거대 기업이 견제받지 않는 건 걱정해야 한다면서 트럼프는 언론팀을 통해 계속 대중과 소통할 수 있지만 온라인에서 검열받는 유색인종이나 성소수자 운동가는 그런 사치를 누리지 못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자, 펜스 부통령이 거부하긴 했지만요. 수정헌법 25조 그 발동 결의안 자체는 의회를 통과한 거죠? 네, 찬성 223표, 반대 205표로 통과됐습니다. 공화당에서는 애덤 킨징어 의원을 빼고 전원이 당론대로 반대 투표를 했는데요.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점거를 부추기며 군중을 선동했고 펜스 부통령과 펠로시 하원의장 등 당시 의회에 있던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린 데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공화당 의원들은 의회가 부통령에게 명령할 권한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결의안이 통과되기 전에 이미 펜스 부통령은 이 수정헌법 25조 발동 거부 의사를 밝힌 상태였는데요. 자, 이 수정헌법 25조 조항, 로버트 케네디 전 대통령 암살 이후에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펜스 부통령은 이 조항이 대통령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대통령을 벌 주거나 권한을 박탈하기 위해서 사용돼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탄핵안 표결의 명분을 하나 더 쌓은 셈입니다. 네. 자, 미국 하원에서 이제 표결이 이루어지면요. 이제 뭐 가결될 걸 일단 뭐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내일 그 얘기를 좀 하고요. 지금 상원에서도 반란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인지 내일 저희가 정치부회의에서 추가로 조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트럼프 탄핵 엄청난 분노 부를 것, 무장 세력 첩보에 워싱턴 긴장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강지영 현장 반장의 현장 브리핑을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장 브리핑의 강지영입니다.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에 사회가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남부지검 앞에는 이렇게 정인이를 추모하는 근조화환들이 늘어서 있고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들이 남부지검 앞까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2, 제3의 정인이가 나오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나왔고요. 정인이 같은 경우에는 몇 개월에 걸쳐가지고 계속 학대받고 아무도 지켜주지 못했는데 죽고 나서도 억울하다고 호소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그게
또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나왔고요. 정인이는 지난해 1월 입양된 뒤 양부모의 학대로 271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런 얘기가 15개월 아이한테 맞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이렇게 체념한 듯한 그런 표정이었었고요. 축 늘어져서 뭐 걷지도 못하고 영양 상태는 너무 불량하고. 아이가 숨지기 전 어린이집 병원 등으로부터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으나 경찰과 관련 기관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책임론이 불거지기도 했는데요. 이에 경찰청장은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학대 피해를 당한 어린 아이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정인이 양모 장모 씨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양부를 유기와 방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살인죄 적용뿐만 아니라 살인죄로 처벌해야 한다며 이렇게 추운 날씨 속에서도 줄을 서서 시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피해자가 아동이 아니라 성인에게 가해졌던 폭행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학대 치사가 아니라 거의 고문에 가까운 치사잖아요. 죄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인도 10개월 가까이 그렇게 학대를 당한다면 멀쩡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가 장기간 상습적인 학대를 당하다가 저렇게 사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반드시 살인죄로 처리해야 된다고. 앞서 대한소아청소년과 이사회는 장 씨가 피해자에 대한 살인 의도가 분명하게 있거나 최소한의 가해로 인해 사망할 가능성을 인지했을 것이라며 정인이에게 차량이 복부를 밟고 지나갈 정도의 충격이 가해졌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밤새 머리에 부딪혔으면 엄청난 충격이잖아요. 그 정도의 큰 충격이 가해져야 췌장이 손상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분명히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이와 함께 법의학자들에게 사망 원인 재감정 결과를 전달받은 검찰은 재판 전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만큼은 이렇게 시끄러운 상황에서도 새로운 사건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변명이나 거짓말로 뭐든지 넘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동학대 사건은 좀 시각을 달리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나면은 철저히 조사를 해서 처벌을 강화해야지. 시스템들이 차차 구동이 돼서 신고가 되면 분리가 되고 분리가 되면 사후 관리가 되는 그렇게 처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경각심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남의 집 애니까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모든 사회가 아이들을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관련 대책들을 쏟아냈습니다. 국회에선 지난 8일 본회의를 열고 아동학대 즉시 수사 조사 착수를 의무화하는 등 일명 정인이 방지법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김창룡 경찰청장은 만 13세 미만 아동학대 범죄는 시도경찰청 특별수사대에서 담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이 중에 한 사람이 어제하고 다른데? 얘가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할 때 즉시 신고할 수 있는, 경찰관은 끝까지 그 신고자에게 이 사건의 정황을 알려주는, 그래서 하나의 사건이 끝까지 완결될 수 있는 우리 국민 모두의 생각들이 좀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반복된 일입니다. 정말로 다시는 정인이 같은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재정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양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는데 법정 분위기는 어땠어요? 네, 오늘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 정인 양의 양 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오전 10시 반에 시작돼서 약 1시간 반 만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법원 주변에 이른 아침부터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양 부모의 그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는데요. 법원 앞 현장 분위기를 한번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네,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재판의 방청권 추첨 또한 813명이 응모해서 약 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법정에 들어선 양부 안 씨는 재판 시작 전부터 눈물을 흘렸고요. 수의 차림의 양모 장 씨는 재판 내내 고개를 들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당초 검찰이 그 양모에게 아동학대 치사죄를 적용했잖아요. 오늘 살인죄를 추가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양모를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한 검찰이 오늘 재판에서 살인죄를 추가해서 변경한 공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복부에 강한 힘을 가하면 딸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여러 차례 복부를 밟아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서 양모 장 씨가 고의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건 아니었다. 피해자를 떨어뜨린 사실은 있지만 장기가 훼손될 정도로 강한 둘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며 살인과 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모의 학대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인데요. 변호인의 얘기 들어보시죠. 아동학대 치사를 부인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실 살인을 인정하겠습니까? 죄 중에 몇 개는 인정을 했고 아동학대 치사 부분에 있어서 그날 당일날도 학대가 있었던 건 확실한데 문제는 그로 인해서 그러니까 사망을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양모의 학대 사실 몰랐다고 양부는 주장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 근거가 있는 건가요? 몰랐다는? 근데 그런 부분은 오늘 재판하고는 좀 무관하기 때문에. 네, 오늘도 조반장이 말을 많이 해서 시간이 모자라서 국장의 복마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네, 층간소음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요즘 논란이 많잖아요. 그죠? 네. 자, 오늘 정치부회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6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요즘 뭐 왜요? 이번 기회에 정리를 좀 해보시는 것 같아요. 뭔 소리예요? 최고인 게.